네, 세계의 경제가 얽히고 설켜있기 때문에 아시아의 패소와 같이 급락 이야기를 나오면서 우리가 또 근본적으로 따져봐야 할 것이 중국의 문제다라고 또 앞서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러한 부분들 중국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는 또 어떨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차이나뷰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일찍 오셔서 저와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셨는데, 그때 이런 일련의 사태를 두고 사자성어로 수락서출이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서 이 시간 좀 풀어나가 볼까요? 네, 수락서출이라는 사자성어는 물이 빠지면은 돌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이야기인데요. 중국이 그동안에 고속 성장하는 과정에 엄청난 자금 수요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림자 금융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선순환 역할을 하면서 경기도 끌어올렸는데요. 하지만 이런 그림자 금융과 관련해서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가들이 투기화되다 보니까 현재 그 중국과 관련된 신용을 제대로 평가를 하거나 아니면 이런 신용 위험을 컨트롤할 수 있는 기관이 없게 됩니다. 또한 이 자금을 가지고 운영해야 되는 그 기업들 같은 경우는 분식 회계라든지 아주 다양한 투자 상품에 투자하지만 위험 관리가 제대로 돼 있지를 못하다 보니까 현재와 같은 위험 문제가 지금 계속 두드러지게 되는데요. 앞으로 중국과 관련된 그림자 금융 문제는 올해 최대 중국 그 경제의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쳐다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물이 빠지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특히나 그림자 금융 문제, 이 상품과 관련해서 또 디폴트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잖아요. 디폴트까지 실제로 가게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디폴트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번 그림자 금융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 내 신탁 상품인 그 산시성의 점프 넉유엔이라고 하는 석탄 회사가 있는데요. 빚을 대규모로 지고서 공상은행이 발행한 신탁 상품을 갚지 않고 파산을 해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1월 31일 날 이 신탁 상품이 만기가 도래오는데요. 이것을 공상은행이 그동안에 지급을 거절한다는 의견을 표시했지만 앞으로 국유 그 기업들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부실채권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막으려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의 신규 신탁 대출 상품이 지금 문제화되고 있는데요. 최근 2, 3년 사이에 급속도로 그 신탁 대출 상품이 증가를 해왔습니다. 이 상품 중에 위탁 그 대출이라든지 그다음에 신탁 대출 같은 경우는 규모가 2,000조 원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규모로 지금 커져 있는데요.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금리 자유화를 앞두고서 금융기관도 파산할 수 있다. 그리고 비정부 신탁 상품에 대해서 보증을 할 수 없는 만큼 앞으로는 산시성이 지방정부가 이번에 그 대출 신탁 상품에 대해서 50%를 책임지는 방안, 그리고 중성신탁이라든지 공상은행이 각각 25%씩 책임지는 안들을 떠올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디폴트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앞서서 설명을 해주신 차트를 보니까 정말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이 그림자 금융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히 높을 것 같고, 어떤 상품이길래 구체적으로 이렇게 디폴트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 파급력이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건가요? 네, 중국에서는 그림자 금융이 GDP에서 50에서 70% 정도 될 거로 보고 있는데요. GDP의 70%면 규모가 7천조 원이나 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주로 은행 인수 어음이라든지 위탁, 신탁 대출, 그리고 민간 대출까지 다양한 이재 상품이 있는데요.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것은 신탁 상품은 금리가 높고요. 은행 창구를 통해서 판매가 되면서 부유층들이 그 선호를 했다 그럽니다. 그림을 보시면요. 이런 그 그림자 금융을 통한 그 자금 흐름을 자세히 나오는 도표인데요. 투자가들로 하여금 자산을 신탁회사가 모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산관리 상품이라 해서 개인들에 대해서 빌려서 그 대출하는 건데요. 상환 기간이 짧기 때문에 최근 많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문제화되는 것은 기관 투자가라든지 부유층에 판매되는 신탁 상품인데요. 상환 기간이 보통 2년 정도고요. 그리고 금리가 10% 정도에 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올해 6,6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6,800조 원 정도가 한꺼번에 만기가 도래옵니다. 이 때문에 신탁 상품 같은 경우는 은행에 부의 대출을 통해서 지방정부 개발회사라든지 신용 위험이 높은
자원회사 그리고 부동산 개발회사에 많이 투자됐다는 점에서는 올해 들어와서는 이 만기가 도래하는 상품에 따라서는 디폴트 위험이 계속 증가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은행단들이 반가 슈랑스에 가입하면서 신탁 상품을 은행 창구를 통해서 판매됐는데요. 은행이 보증을 쓰지 않는다는 그 단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그 디폴트가 좀 일어난다면은 앞으로 디폴트까지 가는 사태들이 좀 일어날 가능성이 큰데요. 지금 현재 중국의 중성 신탁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허베이성이 철강 회사에 대해서 발행을 하다가 디폴트까지 직전까지 가기도 했었고요. 또 화시아은행이 판매한 이자 상품 같은 경우에는 원금과 이자를 못 갚아서 파산 일보 직전까지 가는 이런 사태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내 금융시장에도 큰 변화가 초래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한 가지 상품이 아니라는 거죠. 앞서서 설명을 해주신 공상은행이 판매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디폴트까지 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만기가 도래하는 다른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디폴트 우려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가 우리나라라든지 기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겠습니까? 네, 이번에 그 이재 상품들, 그러니까 재테크 상품들 같은 경우는 미국 서브프라임과 꼭 같은 닮은 형태인데요. 네. 이재 상품의 복잡한 신용 연계 그 상품인 만큼 은행 판매망을 통해서 복잡한 형태로 해서 지방 정부 자회사라든지 자원개발회사, 부동산 회사에 투자돼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사업평가 보고서가 나오지를 않고 있고요. 또 채무 사항이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채무를 실제 갖다 쓴 사업체가 불분명하고요. 또 지방과 그다음에 기업 간의 애매모호한 대출 분류로 인해서 문제가 좀 해결하기가 이렇게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국의 사회 융자 총액인데요. 어느 나라든지 간에 경제가 발달되면 은행 대출은 점점 줄어들고요. 그리고 그 직접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2 금융권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그 루트가 확산이 되는데 문제는 이런 이재 상품이 만기 그 상환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중국의 신용 불안 문제로 확대될 수가 있고요. 이 자금을 갖다 쓴 부동산 개발회사들이 자산 그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됐을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위험이 높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이재 상품과 관련된 만기 구조의 그 미스매치 문제가 앞으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그림자 금융 문제가 중국 전반의 신용 위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이런 점은 올해 주식 투자하실 때 꼭 참조를 하시면서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이러한 문제가 신용 거품 문제까지 불거지고 더불어서 부동산 시장에까지 가격 하락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정말 중국에서 부동산 버블이 터지게 된다면 일본과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일본과 같은 자산 디플레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지금 높은 상황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베이징, 이완선이죠. 강남이라든지 종로구 정도 되는 지역에 아파트가 30평 기준으로 해서 평균 가격이 30억 원 정도 됩니다. 이보다 더 비싼 아파트들도 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베이징, 오한성,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울시와 분당, 일산을 포함한 지역이 되겠는데요. 이 오한선 지역의 아파트 시가총액이 무려 3,500조 원 정도 됩니다. 어느 나라든지 간에 엘리트 가정의 3년치 정도 그 연봉을 기준으로 적정하다고 본다면 중국의 GDP의 30%인 2,800조 원의 그 베이징 이 버블이 터졌을 경우에 2,800조 원의 그 부가 사라지게 되는데요. 중국에는 현재 빈집이 6,540만 채에 달한다 그럽니다. 이 때문에 전국 공실률이 30%에 달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부동산 버블이 터졌을 경우에 중국 경제에 커다란 위험을 주는데요. 그림을 보시면요. 네. 중국의 신규 주택 가격 지수입니다. 현재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고요. 리먼 쇼크 당시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가계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의 그 부동산이 65%인 점을 가름하면 가격이 10%만 하락하더라도 소비라든지 생산 같은 경우에는 시차를 두고서 3에서 4%포인트 떨어지게 되고요. 투자도 무려 시차를 두고서 5%포인트까지 하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중국에서 부동산 버블이 먼저 터졌던 온주시의 주택 판매 가격입니다. 고점 대비 40%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현재 중국의 부동산 거품이 진짜 일본식으로 이렇게 크게 터졌을 경우에는 주가는 3분의 1 정도, 그리고 부동산 가격은 10분의 1, 그리고 중국의 최근에 그 각광을 받고 있는 고가 미술품 같은 경우는 가격이 5분의 1 가격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항상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이제 저희가 또 거의 마칠 시간인데 앞서서 말씀드린 뭐 아르헨티나의 페소와 같이 급락, 물론 아르헨티나 내부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았지만 지난주에 발표된 중국의 PMI가 또 속보치가 50을 밑돌면서 이 부분을 또 폭발시킨 계기가 되기도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중국의 이 제조업 경기가 계속해서 좋지 않게 나오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중국에서는 재고 조정이 거의 끝났는데요. 예. 하지만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재고를 쌓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같이 보는 거는 그림을 보시면요. 중국의 재고와 관련해서는 어느 그 산업도 뚜렷하게 올라가지를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기나 전자통신기기 쪽이 그렇고요. 반면에 화학 제품이라든지 이런 쪽은 이제 서서히 어느 정도 중국 정부의 신도화 정책으로 인해서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중국 경제는 양극화된 상황 속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중국과 관련해서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그 화학 중간재라든지 자동차 부품, 그리고 중국의 패널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디스플레이 장비 쪽으로는 앞으로도 그 수출이 계속 호조세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나라의 또 수출주와 연관 지어서까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